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여성이에요. TV 속에서만 보던 사연이 저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전 엄마랑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기도 했고, 엄마 혼자 저희를 힘들게 키웠죠. 어린 나이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혹여나 집에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애초에 일찍부터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시집도 일찍 가게 되었죠. 전 물류센터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물류센터 직원이었어요. 자주 보다 보니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었죠. 딸린 식구가 많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성실성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죠.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 눈에 눈물은 안 나겠다 하고요. 제가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니 엄마는 조금이라도 안도하셨어요. 가뜩이나 대학을 기어이 가겠다는 동생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도와드린 셈이었죠. 하지만 절대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이나 가게 하고. 너도 꿈이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지. 아빠 없이 엄마 너무 힘들었잖아. 안 그래? 아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뿐이야, 정말. 철도 일찍 들어가지고, 아휴,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후회 안 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 늘 엄마는 절 안타까워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조차도 능력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그저 미안해만 하셨죠. 전 엄마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궁핍한 처지였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 또한 저와 비슷한 벌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달그달 마이너스만 안 나고 항상 퉁쳐졌던 것 같아요. 너 좋아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날 안 만났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둘이 버는 거니까 곧 희망이 보이겠지. 걱정 마. 괜히 엄한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 미안해.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너도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딨어.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난 그냥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남편은 없는 집 장남이었어요. 딸린 식구만 3명이었고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죠.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시댁에도 생활비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저희 살림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았죠. 저희 집 엄마는 따로 병원 청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비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동생만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오히려 집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냥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없는 돈에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도 많이 썼지만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없어지는지 전 어려서부터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철든 것도 있었고요. 예, 명철이가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덜 보냈더라. 너희 둘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 어? 이제 장가 갔다고 네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나 명철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 장남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번 달엔 보너스도 없었고 명철 씨 병원 검진도 있어서 조금 빠듯했어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도련님들도 일하지 않나요?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그리고 걔네는 뭐 나가서 돈 안 쓰냐?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돈을 덜 준다 이 말이야? 그래, 너네가 아주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홀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날 홀대해? 이래서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이 꼴 저 꼴 안 보지. 아이고 명철 아버지, 나 좀 데리고 가요. 어머님은 늘 저희만 보시며 돈돈돈 하셨어요. 거의 저희 남편이 통장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도 홀로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돈돈거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 대한장 콜라보였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희가 여유가 되면 당연히 저희 혼자 부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둘이 벌어야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냥 이번 달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더 붙여드리자. 어머니가 낙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나 호강시켜준다며. 여태껏 우리 집에 고기 한번 사가봤어? 당신은 그저 자기 어머니만 중요하지? 우리 엄마도 병원 청소하면서 안 아픈 데 없이 힘들어, 알아? 생활비 좀 더 주면 그 마이너스 나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건데? 나 정말 자기 어머님 소중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내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련님들이랑 같이 충당하자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일은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여유 있으면 이러지 않아, 자기야.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 되잖아. 그렇게 너무 몰고 가지 마.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는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자기야, 우리 엄마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신 분이야, 지금까지. 근데 나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시는 거 안 보여? 자기 엄마만 불쌍하지? 아무튼 생활비 더는 못 드려. 우리도 너무 빠듯하고 도련님들도 있잖아. 자기만 자식이야? 도련님들한테도 이 문제는 정식으로 의논해 봐야겠어. 우리만 자식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전 이 문제만큼은 칼이었어요. 남편 혼자 외동도 아니고 굳이 도련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남편만이 혼자 어머님을 부양한다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들은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본인들 밥벌이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 각자 얼마씩 해서 한 달에 어머님 생활비 드리는 걸로 해요. 저희 쪽만 부담하기에 솔직히 버겁네요. 에이, 형수.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형이 더 많이 벌잖아요. 저희는 기껏해야 반값 내고 나면 생활비 정도인데. 이것마저 엄마한테 드리면 진짜 밥도 못 먹어요. 사회초년생이 무슨 힘이 있나요? 당분간 저희는 빼주세요. 좀 더 벌면 그때 할게요.
그러게요, 진짜. 저희가 뭐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건데. 당분간만 이해해 주세요, 형수님. 네? 도련님들은 사회 초년생이란 이유로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서 쌍욕이 나왔지만 애써 침착하고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어느 정도 저를 돕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강경하게 나오니 도련님들은 그제야 수긍하는 듯 했죠. 그래도 10도 어렵냐? 너희들은 10씩 해서 20 정도만 보태줘 그럼. 난 하던 대로 할게.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그래. 아휴, 진짜 핸드폰비에 교통비에 밥비 하면 빠듯한데. 알겠어 뭐. 형이 힘들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형수님. 그렇게 시동생들에게 겨우 얻은 게 도합 2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20만 원이라도 저희 쪽에서 덜 드려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시어머니는 불쌍한 막내 아들들 돈이 어딨냐며 안쓰러워하셨지만 워낙 제가 더는 생활비를 못 올려드린다는 엄포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단념하였죠. 아무래도 저희는 둘이 번다고 생각해서 아주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장남의 짐이란 이런 것인가 했고요. 애들이 뭔 돈이 있다고? 에휴, 그래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쩜 너 참 성깔 그렇다. 에휴, 일단 알겠어. 널 누가 말리니?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이 무슨 명철 씨 한 명인가요? 다들 자식 노릇 해야죠. 그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돈 달라고 하겠어? 참나, 아들 키워봤자 아주 다 필요 없다더니 이 말이 꼭 맞아. 어머니, 그래봤자 어머님한테 한 달에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15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210만 원이고요.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 엄마 고생만 했다며 저에게 결혼 전 생활비를 꼭 드려야 한다고 했던 말들을 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형편은 힘들지만 그래도 늙으신 노모 일 한 번 안 하게 해드리려고 거의 제 월급에 가까운 돈을 다 드린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어이가 없었고 어쩔 땐 화도 났지만 내 어머니다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20만 원이란 돈을 사수하고 전 이 돈마저도 신이 났어요.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이었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보던 찰나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큰일이 닥쳤어요. 그렇게 이제 본인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고 했던 찰나 엄마는 간암이라는 중병을 얻고 말았죠. 보험들 여유조차 없었던 엄마에게는 수술비와 약값이 너무 큰 타격이었어요. 어쩌니? 이제 그냥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돈도 없는데 하필 내가 암에 걸려. 미안하다 정말. 해준 것도 없이. 아니야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수술 받고 항암도 받자.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돼. 나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엄마 건강이 중요하지. 지금 돈 걱정할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몸 상태나 신경 써. 알겠지? 나 엄마 아픈 거 진짜 싫단 말이야.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당장 모아놓은 돈도 돈이지만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 약값까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
정말 속상했죠. 그래도 부부라고 전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며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죠. 전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는 듯 했죠. 엄마, 어떡하지? 지금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고 항암도 여러 번 해야 한대. 약값도 약값이고 자기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나 궁핍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연세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대. 뭐?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 가뜩이나 민지는 졸업도 안 했는데 뻔히 알면서 그래? 아휴, 모르겠다. 솔직히 민폐지. 없이 살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했는데 그동안 검진 한번 안 받고 뭐 하셨대? 아, 진짜 말 막하네.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검진 안 했겠어? 같이 없이 사는 처지에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야 해?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이제 알겠어. 난 그냥 너네 집 생활비나 보태주는 사람이었지? 너네 엄마가 아팠어 봐. 나한테 돈 안 달라고 했겠어? 진짜 웃긴다. 민폐라고? 너네 엄마 아프면 내가 똑같이 얘기해줄게. 알겠어? 됐다. 내가 뭘 바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머님한테 줬던 돈 생각해봐. 난 왜 헌신했니 그럼? 진짜 부질없다. 이제 돈 못 들여 더 이상. 전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기분이었어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예, 명철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 엄마 암 걸렸다며? 아니 그래서 뭐 돈을 명철이 보고 해달라는 거야 뭐야? 네? 아니요. 돈 해달라고 한 적 없고요. 남편으로서 그냥 의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니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고요. 제 말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아주. 아니 네 엄마 아픈 걸 가지고 왜 명철이 보고 어쩌라고 말하는 거야? 가뜩이나 애 얼마나 심란하겠어. 안 그래? 너 아주 웃긴다. 이러려고 결혼했지? 뜯어먹으려고 해도 유분수지. 너희 집 일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껏 어머니 생활비 드리면서 한 번도 명철 씨 보고 너네 엄마라고 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 일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말로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안 그래? 아유, 기막혀.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너네 엄마 아픈 건 아픈 거고 나 줬던 건 주라고. 알겠어? 아니 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민폐야? 여러 군데. 전 어머님의 얘기에 분통이 터져 전화를 끊어버렸고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또 막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분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 도움을 드린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남의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파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속절없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눈앞이 깜깜했죠. 난 분명 말했다. 너희 집 일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 명철이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문자를 보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은 그냥 남이었고 시댁마저도 저에게 정말 남이라는 사실을요. 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페이가 조금 더 센 일을 알아봐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 언니 소개로 한 가정집의 가사 도우미를 소개받았죠. 한 번도 남의 집 일은 해본 적이 없지만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곤 페이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는 말에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회사는 그 즉시 정리를 하였고요. 전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야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벌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동생도 기특하게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약값이라도 같이 벌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서툴 테지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죠? 대충 일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참, 대부분 사모님이 집에 상주하고 계셔서 조용조용 하셔야 해요. 워낙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안 정도만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 방엔 절대 출입 금지고요. 집사의 말에 따라가 본 방은 거실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그 방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예민하니 청소와 음식만 조용조용 하다가 빨리 퇴근하라고 하길래 그런다고 했죠. 그렇게 저의 가사 도우미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몸이 고됐지만 일당도 셌고 딱히 저와 부딪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제 앞날을 헤쳐나갔어요. 문득문득 남편에게 올라오는 서운한 감정,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엄마의 병원비를 버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저희 서운함은 잠시 미뤄두었죠. 그렇게 쓸고 닦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일을 잘하네요. 사모님도 아직까지 별 말씀 없는 거 보면 괜찮아 하시는 것도 같고. 아, 정말요? 감사해요. 아직 사모님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처음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죠. 나름 열심히 해서인지 집사님도 참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일 끝나고 집에 와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몸을 쉬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놈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귀가가 늦어? 장모님 댁 다녀오는 건 알겠는데 유부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상관 마. 엄마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일 일일이 보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내 속 긁지 마. 엄마 일만 조금 해결되면 당신이랑도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난 이렇게 못 살아.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병든 엄마 뒤치다꺼리 해하는 너 같은 거 나도 필요 없어. 꽤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참 또다시 상처를 주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지만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엄마는 급한 수술을 마치셨고 항암을 준비하고 계셨죠. 중간중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며 문자 폭언을 멈추지 않았지만 무조건 무시했어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엄마가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수술비를 충당하였고 이제 어마어마한 약값과 항암 치료값을 벌기 위해 전 무조건적으로 뛰어야 했어요. 그래도 엄마에게는 마음 편하라고 늘 웃어 보이며 말했죠. 엄마는 몸만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저 집사님, 오늘은 주방 쪽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밑반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창거리가 없어서.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너무 시끌벅적하기만 안 하시면 되니까 적당히 준비하시고 오늘 그거 마치면 퇴근하세요. 간단하게 음식 반찬거리들 좀 하고 주방을 치우고 이제 퇴근하려던 그때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절 기함하게 했죠. 정말 세상 태어나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이봐요. 거기에 좀 서볼래요? 냉장고에 분명히 창조림이 있었는데 그쪽 부엌에 들락달락 한 뒤로 없어졌네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장조림을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반찬 해놓고 지금 치우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CCTV가 부엌에만 따로 달린 것도 아니고 나야말로 어이가 없네. 이봐요. 얼른 내놓고 나가요. 무슨 소리세요? 절 지금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장조림을 훔쳐서 나가나요? 뭐가 좋다고? 그야 나도 모르지. 그쪽 같은 부류와 엮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 하려 했는데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네. 얼른 내놓으라니까. 그 순간 사모님은 제 팔을 잡아당기시고 가방을 끌어내리셨고 그러는 바람에 긴 팔에 감춰져 있던 제 손목이 드러나게 되었죠. 제 손목엔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 화상 자국을 보자 사모님은 놀란 눈을 하고 본인의 화상 자국을 저에게 대조해 보셨죠. 그러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뒤의 이야기가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화상 자국 기억나요? 아니,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아무래도 당신 엄마 같은데. 네? 엄마라뇨. 아, 죄송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화상 자국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전 엄마가 계세요. 당신 엄마가 친엄마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죠.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내 딸이 맞는지 아닌지. 사모님은 당장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전 너무 당황했지만 사모님의 계속되는 친모 얘기에 유전자 검사를 허락했죠. 그리고 결과를 전해 듣고 전 너무 놀라웠어요. 친자 확률 99.9%. 여태까지 제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은 제 친엄마가 아니었죠. 사모님한테 전해 들은 결과로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고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너 3살 땐가? 근처 유원지 갔는데 네가 없어진 거야. 그때부터 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돈도 참 열어 뜯겼지.
너 봤다는 사람이나 너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나. 근데 내가 널 이렇게 못 알아보다니. 34년 전 널 내가 낳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저기 저 방, 네 방이야. 매일 내가 쓸고 닦고 너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애태운 방이기도 하지. 미안하다. 그 화상 자국은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할 때 내가 피하게 하려다가 너랑 나랑 같이 입은 상처야.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어. 너만을 그리워하면서. 너네 아빠는 진작 돌아가셨어. 너 잃어버리고 병이 들더니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었거든. 정말 미안해. 첫 만남에 내 딸을 내가 도둑으로 몰다니. 미안해 정말. 사모님은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고 오열했어요. 전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전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물었어요. 엄마는 참 당황하시더라고요. 엄마, 내 친엄마 아니었어? 아니, 맞잖아. 그치? 엄마랑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아닐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 세상에 비밀은 없나 보구나. 사실 너, 한 4살 때인가? 이상하게 네가 아빠를 그렇게 따라오더래. 네 아빠는 그냥 길 잃은 애인 줄 알고 밥도 사 먹이고 부모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상하게 너한테 정이 가더라. 내 딸이구나. 자식 없는 우리한테 딸아이가 생긴 거구나 했지. 그렇게 널 걷어서 키운 거야. 이상하게 널 키우니까 바로 애가 들어선 거 있지? 그게 바로 네 동생이고. 아휴, 미안해 정말.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널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넌 우리 집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내 딸이었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걷어주신 부모님은 절 친자식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절 잃어버린 친엄마가 참 불쌍했죠. 자식 하나 잃어버리고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멍하니 그렇게 예민해져만 갔던 거죠. 그 와중에 저를 그리워하는 방은 항상 쓸고 닦고 늘 깨끗했어요.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인형, 레이스 원피스, 액세서리 등등 하나도 버리지 않고 늘 닦고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이제 여한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전 늘 부족했어요. 공주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을 괜히 저희 집에 들어와서 늘 돈에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던 엄마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친엄마와 엄마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엄마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는 지금의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모조리 다 대주셨어요. 절 이렇게 키워준 은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당장 일을 그만둘 것을 얘기하고 친엄마가 관리하던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엄마는 꼭 받을 것을 당부했죠. 갑작스러웠던 일이었어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뿐이지. 앞으로 살면서 마음적으로 정말 잘해줄게. 그리고 우리 첫 만남은 잊어주겠니? 너무 미안하다. 너 잃어버리고 제정신 아닌 날로 살았어. 그저 술로 하루하루 버텼지. 미안해 정말. 일단 이거 다 받아줘. 네 거야. 언젠간 널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아래 그래도 열심히 모아놓고 관리했어. 이젠 다 네 거니까. 에이, 저한테 너무 과분해요. 이런 거 관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힘드셨을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전 괜찮아요. 친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모든 걸 양도한다고 했어요. 전 그러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친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대로 하시더라고요. 사람 새끼들도 아니라며 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제가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이런 게 엄마가 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둘이나 된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어요. 이혼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소송할 거야. 그동안 내가 들인 생활비 어느 정도 받아와야겠어. 이대로는 못 지나가. 날 그렇게 남대하듯 대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생활비를 들였나 한심한 것 같아. 당신도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내 변호사랑 얘기해. 그래. 나도 너랑은 못 살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네 엄이 내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 그리고 소송? 참나 웃기지 마. 그렇게 궁핍하냐? 줬던 돈을 다시 뺄게. 얼마든지 소송 걸어봐. 너 소송 걸 돈은 있고? 상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너도 잘 준비해야 할 거야. 그 꼴랑 300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너네 엄마 잘 모셔봐 어디. 남편의 대답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는 무조건 제 통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자료는 챙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는 장사 없다더니 말이죠. 뭐? 준 돈을 다시 토했네?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도 네 어미처럼 빨리 병 걸려서 대져버려라. 아주 나쁜 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몸이 꾸디가 이러는지 전혀 상상도 안 가지만 그래, 구질구질한 데서 빨리 헤어나오길 잘했지. 이제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마. 아, 아줌마. 엄마 지금 수술 아주 잘 돼서 캐치하고 있으니 악담 사절려. 그리고 심보나 그렇게 쓰지 마요. 없던 병도 걸릴라. 이제 그 집구석 아등바등 잘 살아봐. 지긋지긋한 구제불능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몇 주가 흘러 남편은 제가 상속녀가 됐다는 것을 친한 회사 언니에게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쌍욕하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래도 돈밖에 몰랐던 시어머니는 절 놓친 걸 더 안타까워 하셨죠.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정말 통쾌했죠.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한 인간이었다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친엄마 따로 계시다며? 민희 씨한테 들었어.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진작 말해주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누구세요?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목소리 왜 저래?
이제서야 기어 들어가는 척이야?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일지 몰랐어.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로채서 전화를 받더니 애걸복걸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으라는 둥 폭언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렇게 돈에 있어서는 강약약 강인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라서 더 그렇고요. 예,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 하풀릴 때까지 연락 안 할 테니 우리 명철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아줌마, 명철이고 나발이고 전 다 싫어요. 그 집구석. 빨리 법원에서 판결 나온 위자료 집행이나 이행하세요. 아줌마 욕심이 이 화를 부른 거야. 알아? 그렇게 돈 없는 친정엄마 구박하며 악담을 하더니 돈 많은 친정엄마 생겼다니까 이제서야 알랑방기? 애 없을 때 이혼하길 잘했지. 당신이랑 조금이라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끔찍하거든. 하여튼 밑바닥 잘 봤수다. 그럼 이만. 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예요. 친정엄마는 무사히 항암을 마치셔서 추적 관찰 중에 있고요. 전 친정엄마와 친엄마 사이를 오가며 지내고 있죠. 친정엄마도 절 키워주신 소중한 엄마니까요. 저 역시 이렇게 얼떨떨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지금은 엄마가 2명이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기쁩니다. 친엄마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매번 잘해주시려고만 하시고요. 다행히 친엄마는 술도 끊으시고 이제 쾌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엄마들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 소망은 저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 딱 하나 소망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보약이더라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사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나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앞에 차린 노점상을 보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에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늦게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들어놨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퇴원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 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기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 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 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 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2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뺑소니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모는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모는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곤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